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7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4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6,100억, 기관 투자자가 7,7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V자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위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종고점 부근까지 코스피가 도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단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고점도 마찬가지 같이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4일 정도 빠듯하게 이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지금 4일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1조 3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수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에 또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1.43%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896포인트, 9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는 흐름에서 조금 이제 고점을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제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분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21선 근처에서 이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월봉 입장에서는 사실 3분의 2 정도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많이 상승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조금 들어왔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제 3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좀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증시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은 부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도 좀 이제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환율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1원 정도 하락해서 1269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260원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고점을 이제 점점 낮춰가면서 환율이 저점도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기가 점점 이제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1200원대를 얼마나 이제 유지를 할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추세로 본다면 조만간 1200원 초반까지도 빠르게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증시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프랑스 포함해서 지금 이제 유럽 증시는 부합 수준입니다. 0.14% 수준이고 미국 증시도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오늘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6.8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이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주면서 80달러 근처까지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 70달러에서 80달러 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 주가가 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지금 80달러 정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천연가스 또한 지금 이제 2.57달러, 8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반등을 했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또 이제 내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 폭이 그렇게 심하게 될지는
유지할지 혹은 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갈지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채권 시장이고요.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77% 정도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지금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3.7%에서 3.8% 사이를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좀 떨어지면서 같이 환율과 함께 이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실적주 위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각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시장에 대한 반등세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170원 하락을 했고요. 6.14% 하락해서 17,89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틀 정도 또 상승을 시켰던 것을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이탈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1250만 주로 전날보다 많이 증가를 했는데 또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의 거래도 전날과 유사하게 조금 많은 채로 진행이 되었고 거래는 뭐 크게 주가를 움직이면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에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17,000원 후반, 그 다음에 18,000원 초반 정도를 계속 횡보를 시키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19,000원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또 이제 상승 기대감을 올려주었는데요. 특히 금요일은 또 이제 폴란드에 대한 그런 협력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방향과는 또 다르게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까지는 주가를 올렸다가 옵션 만기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증권이 오늘 210만 주를 매도했고 그 다음에 JP모간도 5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또 이제 JP모간, 신한증권 위주로 매도가 쏟아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잠하던 이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를 시작했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수급도 꽤나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그 수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만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진파워 지금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간, 신한증권이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도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한전기술도 지금 이제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올렸던 걸 또 빠르게 하락을 시켰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간, 신한증권이 또 이제 상위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도 마찬가지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도 12% 하락을 했는데 신한증권과 JP모간이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BHI 효성중공업도 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한증권이 상위 위치하고 있고요. G2파워도 보시면 거래원을 보시면 신한증권 일단 5위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비슷하게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오르비텍도 보시면은 JP모간과 신한증권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만들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원자력 테마 관련 종목들을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이제 물량을 쏟아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거래원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투자자 수급을 보면 일진파워는 58,000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13만 4천 주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요. 한전 KPS도 지금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면 크게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고요. 우진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가 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그런 물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많은 물량이 쏟아진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33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76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기관 투자자의 매도의 대부분의 물량이 또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였습니다. 금융투자가 36만 주, 사모펀드가 30만 주 매도를 쏟아냈고요. 투시는 7만 5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사모펀드가 매도를 많이 했던 그 날에 지금 이제 요때 6월 22일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투자, 사모펀드발 매도가 쏟아지던 그 날이었습니다. 6월 22일에 우리가 뜬금없이 주가가 떨어졌던 그날입니다. 그날과 상당히 유사하게 음봉을 크게 이렇게 주면서 또 한번 하락을 시켰고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하락을 시킨 점에서 유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1200만 주 수준에서 또 거래량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음봉이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뭔가 이 주가를 일정 부분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 자체가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테마 관련 종목들이 쭉 떨어져서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정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또 이제 가격대를 받치면서 이 공간을 계속 채워 나갈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특히 이제 이 옵션 만기 바로 다음 날 또 이렇게 매도가 전체적으로 쏟아졌다라는 것은 또 그런 특정 만기일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성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 자리에서 좀 이제 치고 나갔으면 했는데 좀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21선, 5일선, 60일선은 뭐 크게 변화 없이 일단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를 한번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7,400원 위치를 지켜주면서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좋게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조금 눌려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 자체는 일단 전월에 그죠? 6월 달에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돌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구간을 횡보를 하는 느낌이고요. 이번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좀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 들려왔으면 했는데 그런 계약 소식이 들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계약 소식을 노리고 베팅을 했다가 또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물량을 빼면서 진행을 시켰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사모펀드 물량을 보면 어제 베팅을 한번 하고 이렇게 30만 주를 바로 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익 실현성으로 급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금방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주가가 눌러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전의 이 데이터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규 유입을 여기서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꽤나 이제 긴 시간이고 지겨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상승을 한번 보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당연히 이 구간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재무 개선 과정이다. 사실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2번 실시를 했고 블록딜을 1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합병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두산밥켓의 PRS 계약까지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하락은 사실 블록딜 하나만 보기에는 아주 큰 하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스피가 큰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2년 전, 3년 전부터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년 전부터 좀 비교를 했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추세를 올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 이평선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24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기 이평선을 주가가 돌파를 해서 장기 이평선 위에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전체를 보았을 때도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그 추세인데요. 그 예를 몇 번이나 제가 들었습니다. 241선을 이 주가가 돌파를 해서 상단 위에 위치를 했을 때 주가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 이 차트도 두산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여러 종목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추세 전환한 것은 사실이고요. 추세 전환 이후에 대상승이 나오는 것은 크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심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한참 이제 횡보하고 이 주가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오르기 시작하니까 단 2주 만에 주가가 11,000원 수준에서 33,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미 이제 시장의 상승률이 높아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요런 때입니다. 이미 절반 이상 올랐을 때고요.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더라도 큰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단기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나리오는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계속 파는 것인데요. 그게 쉽지 않고 그런 기업의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권유는 제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제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음봉도 결국에는 상승 추세 전환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이 음봉을 좀 이겨내는 양봉이 한번 다시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끝나고 다시 한번 차곡차곡 이 구간을 채워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17,400원을 깨고 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 전자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걸리는 것은 이제 투자자 수급, 외국인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그 공격적으로 매도한 것이 그냥 차익 실현성 매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오늘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만 주 가까이 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7월 12일자로는 공매도 잔고가 크게 변화 없이 4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자, 7월 13일자로 이제 잔고가 줄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잔고를 줄였다가 또 그대로 잔고를 늘리면서 채워넣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자로는 한 120만 주, 30만 주를 매수했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확 줄었다가 14일자로 공매도 잔고가 확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거래가 100만 주인 만큼 상당히 공매도 거래가 또 활발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다시 늘어나는지, 공매도 거래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공매도 거래를 보시면 평균가는 18,100원이었고요. 공매도 비율이 8%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진행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도 이제 체결이 또 이제 50만 주 늘어나면서 상환보다 체결이 늘면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1630만 주 정도로 잔고가 이제 조금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차잔고도 다시 공격적으로 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잔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329만 주에서 358만 주로 또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고요. 전날과 전전날에 또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냈고 그 이상 또 뱉어내면서 최근 대비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가장 또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 정도 유지하던 지분을 지금 하락을 시켜서 13%까지 하락을 시켰고요. 추가적인 매도가 또 쏟아지는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모아왔던 그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이탈을 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 차익 실현 물량으로 끝나기를 좀 이제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사모펀드, 뭐 금융투자, 외국인 투자자는 원래 이제 매수를 했다가 좀 이제 이탈을 하기도 하는 수급이었는데요. 오늘 연기금 투자자는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000주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는 네, 그런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다시 메워가면서 진행을 해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차트까지 다 확인을 했고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요. 좀 이제 아쉽게도 주가가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반등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네, 폴란드 원전 MOU 체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은 폴란드와 이제 본계약 체결은 이제 2024년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수의 계약 형태로 좀 체결이 되는 그 계약을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 계약은 나오지 않고 또 이제 MOU 체결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MOU 체결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MOU라는 것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계약에 가까워지는 뭐 단계다 이렇게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가를 크게 올릴 만큼의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큰 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국매도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한국과 폴란드 간에 6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게 되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협력 MOU 2건을 체결을 했고요. 대우건설 토목부문은 신규 원전 관련 MOU에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MOU 체결을 했는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뭐 협력 간담회,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규모, 66조 원 정도의 그런 사업에 이제 같이 공동 진출을 하자, 요 정도 얘기를 하는 정도였고요. MOU 체결도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뭔가 구체적으로 방산처럼 이제 계약이 가시화되는 그런 건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요 정도로 좀 이제 폴란드 건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는 이제 부지 타당성 조사, 그런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본계약 체결 수의 계약 체결 시점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9월이라든지 10월 정도에 그런 계약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에 대한 소송 건들도 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계속 이제 그런 계약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는 사실 우리나라 단독 협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그런 소식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MOU 건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투자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확실한 계약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될,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공지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원전과 그 다음에 SMR과 지금 수소와 그 다음에 가스터빈, 그 다음에 해상풍력, 이 모두가 지금 이제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사실 국내 원전에 대한 추진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R은 이미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카플랜트도 하반기에 이제 완공을 해서 지을 거고요. 추가적인 수소 에카플랜트도 앞으로 이제 창원시와 함께 더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터빈 시장도 하반기에 수주 한 건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분당 열 병합발전소에 또 납품이 가능하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열 복합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런 LNG 화력 발전소에 그런 이 가스터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에서 8메가와트를 유일하게 인증받은 국산 터빈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커질수록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건들이 나와서 올해 목표 8조 이상을 수주건을 채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성장을 넘어서 이제는 신규 수주도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원자력 테마와 함께 계속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원자력 테마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주목받을 만한 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기를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폴란드 소식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진짜 준비한 소식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탄산 리튬 관련 소식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여기 보시면은 상세표에 주요 연구 개발 과제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속하는 그런 연구 개발 과제와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 복합 화력 발전, 그 다음에 고온 SMR, 제주 풍력, 이런 수차 발전기, 대용량 해상 풍력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띄게 보았던 것은 탄산 리튬 제조 5TPD, 5TPD 열처리로, 그 다음에 RCC 상용화 기술 개발,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RCC라는 것은 탄소 포집 기술인 것 같고요. 탄산 리튬 제조 5TPD죠.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열 처리로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를 보시면 탄산 리튬 제조 5TPD 열 처리로 및 후단 연속 자동화 설비 실증입니다. 그래서 열 처리로와 자동화 설비를 지금 이제 납품을 하겠다, 지금 개발을 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소식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산이 폐배터리에 대한 동맹을 맺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대기업 동맹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전기차 수요 급증과 환경 규제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이 이렇게 협력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LG 에너지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을 협력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두산과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양측이 관련 소식을 이제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폐배터리 시장은 배터리 교체 주기가 5년 정도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이제 폐배터리는 급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와 폐배터리로부터 이 리튬이라는 원자재를 이제 획득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일석이조인 그런 상황이게 됩니다. 리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광산을 통해서 채굴을 해서 그렇게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그런 리튬의 이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할수록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터리를 수거해서 그 배터리를 통해서 이 리튬을 회수할 수 있다면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폐배터리를 이용을 하게 되느냐. 자,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이 특허 하나를 냈었는데요. 그 특허는 2020년 8월에 출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직접적인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이 기업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출을 하는지는 이 특허를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를 보았을 때는 이 특허는 2022년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배터리를 받으면 그 폐배터리를 통해서 입자를 이제 수독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폐배터리를 으깨서 갈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입자를 수독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양극재 입자를 수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리튬 2차 전지로부터 양극을 분리한 후에 양극을 분쇄 및 분급을 하여 폐양극재를 입자를 수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에는 이제 리튬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막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거를 분리를 해서 배터리에서 뜯어내 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루로 만든 이 폐양극재 입자를 이제 CO2 이산화탄소와 이 H2O 물 수증기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해서 이 입자를 반응시켜 가지고 탄산 리튬으로, 그죠? 리튬이 이제 탄산 리튬으로 이제 전환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막 섞여 있어서 가루를 만들면 막 이제 입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이 분위기에서 특정한 온도를 가하게 되면 리튬이 이제 탄산 리튬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공법을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하는데 그 열 온도가 850도일 때 50%의 침출률을 보일 만큼 상당히 효율이 높더라. 그래서 그 양극재에서 리튬의 침출률이 50%라고 한다면 50%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이 폐배터리를 지금 리튬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탄산 리튬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습식 처리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식 처리 방법으로 이제 반응로에서 뜨겁게 해서 반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정한 용매라든지 그런 쪽에 넣어서 리튬을 반응시켜서 떨어뜨리는 건데요. 그것보다 훨씬 이 효율이 좋다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특허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이렇게 리튬을 회수하는 좀 더 진보된 방법으로 이렇게 특허를 낸 거고, 현재 방법의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850도에 대한 온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온도를 가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탄산 리튬 제조 5TPD 열 처리로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하는 것이 금형을 만드는 거죠. 그 주 단조를 통해서 그런 큰 열 용기라든지 원자로라든지 그런 것,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런 고온에서 잘 버티는, 고온 고압에서 잘 버티는 그런 용기들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열 처리로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열 처리를 하고 나서 탄산 리튬이 나왔을 때 그 후속에 대한 처리를 자동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발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구 개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향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훨씬 커지게 되었을 때는 이 원자력 발전보다도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요. 워낙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도 이제 쏟아질 거거든요. 5년 뒤에는 쏟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야 뭐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 처리를 하고 이제 침지 단계를 하고 탄산 리튬 수독을 하는데 이 단계까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동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소식 여기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3,800억 가량의 그린 본드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채권은 유로 채권이고요. 유로 채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 금리도 낮기 때문에 이자를 아주 낮게 이렇게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처를 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풍력 터빈 블레이드 및 폐배터리 재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이번에 투자 금액을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재활용 금액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850도씨에 달하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열 처리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설비단을 자동화시키는 그쪽에 이렇게 실증 이 파일럿 라인을 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설치를 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설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연구개발 라인을 깔고 아마 실증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탄산 리튬 회수가 제일 잘 되면 기존 기술보다 잘 되게 된다면 추후에 라인을 공격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폴란드 원전에 대한 뭐 그런 본격적인 계약 소식이 뭐 나오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매도를 했다가도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많은 분야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지금 그 5대 성장 사업 말고도 이렇게 이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고요. 네, 탄산 리튬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망한 사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